제가 이제 오늘 특강 같은 경우는 이게 5강으로 이렇게 나눠봤거든요. 그러니까 1강, 2강, 3강, 4강, 5강을 갖다 하는데 이 제목은 이제 첫 번째는 온비드 공매의 장점하고 어떻게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가.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사가지고 그 올해 작년 말부터 올해 1, 2월 달에 사가지고 팔거나 또는 이 투자해서 성공한 사례 또는 그거 갖고 다툼이 생겨서 소장을 쓰고 있는 이런 내용들 갖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이 강의가 뭐 이론적인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는가, 또 권리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뭐 이게 권리 분석을 하는 것 같고 이제 그 위주로 이렇게 강의를 너무 하다 보면 또 지루하고 또 그런 거 갖고 권리 분석을 잘한다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내가 이 부동산을 투자 보면 이제 그 투자를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것 같더라고. 그 좋은 오르는 부동산 또는 좋은 부동산, 우량한 부동산을 찾는 거죠. 근데 지금같이 이제 부동산 경기가 그래도 그다지 좋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지금도 보면 아파트 시장하고 몇몇 부동산을 빼놓는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나마 지금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또는 경기도 일부 지역 같은 데는 이 조정 대상 지역 같은 데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좋은 아파트를 찾는 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싸게 사는 것보다 시세보다 이제 많이 싸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권리의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내가 입찰할 때 입찰서에 작성한 금액 있죠? 그 금액보다 그 금액이 낙찰가가 돼야 돼요. 낙찰가가 바로 내가 최종 취득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리 분석해서 인수할 권리가 없게끔 또는 인수할 금액이 없도록 그 낙찰 받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뭐 전미자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내가 실제 거주할 수도 있고 또는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을 볼 수도 있고, 그 시세 차익을 보는 것도 1년 있다가 1년 내 바로 사서 바로 팔 수도 있고 1년 있다 팔 수도 있고 2년 보유에다 팔 수도 있고, 그러한 전략적인 생각을 갖고 우리가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오르는 부동산을 투자해야 돼요. 오르는 부동산.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온비드 공매는 경매보다 어떠한 장점이 있길래 한가. 제가 이제 이제 여기보다 1번이 있는데 1번이 제가 이제 어떻게 공매를 시작했는가 이런 얘기를 기재를 한 건데 그 내용을 뭐 이야기하기에 좀 우스꽝스러워서 제가 안 하는데 1번에 나는 어떻게 공매를 시작했나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경매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한 20년 전에는 이제 이 온비드 공매라는 게 현장 공매했고 또 신탁 공매도 현장 공매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보통 그냥 뭐 입찰자가 별로 없더라고요. 보통은 단독 입찰이고 많아야 뭐 한 두세 명?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사도 그 당시에 공매로 일반 부동산 다른 부동산 사지 않아도 돼요. 아파트를 사더라도 아파트를 거의 뭐 60% 가격 이 정도의 가격을 살 수가 있었으니까 상당히 싸게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매보다는 공매에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우리가 투자하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공매를 왜 하겠어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돈 안 벌고 그냥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온비드 공매는 이제 보면 이런 거죠. 이제 뭐 다른 거는 뭐 이 공매는 이제 경매보다 입찰 경쟁률이 좀 낮아요. 왜 그러냐면 이 경매만 하고 또는 경매도 안 해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공매가 굉장히 생소하단 말이죠. 일단은 이렇게 경매 정보지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경매 정보지가 나와. 이렇게 경매 정보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매 정보지를 보면 이와 같이 이제 좀 색달라요. 이게 이제 공매 그 입찰 정보 내역이거든요. 이건 경매 입찰 정보 내역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재하는 방법도 그렇고 좀 색달라요. 그리고 법이 이 그 공매 같은 경우는 국세징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고, 이거는 법원 경매 같은 경우는 그 민사집법에 의해서 진행되니까 법 자체도 틀리고 절차도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 해본 길을 가라 그러면 못 가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잘 모르는데 투자할 수는 없어요. 이게 왜냐면 부동산을 사더라도 최소한 5억에서 10억 정도 가고 이런 물건을 갖다가 권리분석 하나 잘못하면 뭐 한 5천에서 한 1억만 원 1억 벌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뭐냐면 2, 3억을 인수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이 잘못 낙찰 받아 가지고 막 그냥 어쩔 줄은 모르고 정년 퇴직하신 분이 퇴직금을 그냥 다 날리게 생겨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찾아오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어쨌든 이게 공매는 경매보다 이게 그 생소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적은 사람이 입찰 들어가다 보니까 싸게 낙찰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장점이에요. 또 하나 뭐냐면 현장 입찰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이게 그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다 보니까 또 기간 입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24시간 입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밤 12시에 할 수도 있고 새벽에 할 수도 있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간단하죠. 입찰서 제출하는데 뭐 아무리 초보자라도 10분이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입찰서를 제출하는데 보니까 3분 걸리더만요. 3분. 그것도 한 번씩 자세하게 내 인적사항이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게 장점이에요. 현장 입찰이면 법원에 가야죠. 법원 갈 필요 없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 경매비에 입찰 참여 비용이 절약할 수 있다. 공매는 24시간 내에 언제든지 시간에 구애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어서 장점이 있다. 또는 이게 매각 절차가 신속하다. 이 공매 같은 경우는 법원 경매 같은 경우는 최초 매각부터 그 한 달 정도로 거쳐서 그 매각 절차가 진행돼요. 공매 같은 경우는 일주일 단위로 진행돼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입찰 기간이 주어지고 입찰자가 없으면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날 또 집행이 되고 그 다음 한 달만 진행되면 거의 뭐 40%에서 50%가 다운된 금액으로 낙찰받을 수가 있으니까 잠깐 우리가 여행 갔다 오면 그 물건 날아가요. 법원 경매는 그렇지 않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또 대금 납부 기한과 납부 채굴 기한이 있는 거죠. 예, 이 법원 경매를 따지면 법원 경매를 보면 매각 기일에 이 낙찰을 이렇게 받는다. 낙찰자가 된다. 이 낙찰자가 되면 그때부터 7일 있다가 매각 허가를 하고 7일 있다가 매각 결정이 확정이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 30일 이내에 잔금 납부하고 이 30일 이내에 배당일이 잡히죠. 그래서 우리가 낙찰 받으면 14니까 44일 이내에 잔금 납부하고 74일 이내에 배당일이다. 그러니까 44, 74를 외우면 돼요. 물론 그게 뭐 토요일, 일요일에 끼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이제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죠. 공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 암지상 공매 같은 경우는 매각길에 낙찰 받아요. 기간 이찰이기 때문에 월요일 10시부터 수요일 17시 정각 5시까지 해서 그 다음날 1일 후 낙찰자를 결정하죠. 결과 낙찰자가 결정이 돼서 낙찰자가 된다 그러면 이때부터 3일 후 매각 결정이 하죠. 이때부터
30일 이내 잔금 납부하고. 근데 이때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또다시 10일간의 납부 채고 기한을 줘요. 이건 지연 없이 해서 최장 40일 이내 잔금을 납부하면 잔금을 납부해가지고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이때부터 30일 이내 배분기일이 잡히죠. 경매에서는 배당표라고 하지만 공매에서는 배분계산서라고 하죠. 배분 계산서 원화는 7일 전에 작성이 되고 법원 경매는 3일 전에 작성되죠. 배분 계산서는 3일 전에 7일 전에 배분 계산서를 작성한다. 배분 계산서.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납부 최고 기한 30일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납부 최고 기한이 30일이에요. 총 낙찰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납부 기간이 7일이에요. 7일. 그리고 납부 최고 기한 10일 줘서 최장 3천만 원 이상 되는 물건이라고 하면 최장 4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면 되고, 잔금을 납부하자면 공매는 취소되는 거예요. 입찰 보증 어떻게 했어요? 몰수당하는 거죠. 이 법원 경매처럼 재매각하기 3일 전까지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 그런 게 없어요. 납부 최고 기간 딱딱 지나면 입찰 보증 몰수돼서 이제 그 공매 집행 비용하고 공매 위임관세, 압류체납세, 그리고 남는 금액은 체납자에게 위약금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잔금 납부 기한이 좀 다르다. 이렇게 납부 최고 기한 10일 동안은 기현 이자가 없이 진행된다. 그리고 공매 물건은 이렇게 매각 공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빌리는 거 있죠? 임대. 다른 말은 대부 공매라고 하죠. 이런 물건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또 이 공매 물건에는 특이한 분야로서 임대 공매 이런 물건도 있고 매각 공매도 있고, 어쨌든 공매 물건에는 이렇게 다양한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 부동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기계, 육아증권, 해운권도 있고 또 불량품도 있고 동식물, 동물도 있고 또 식물도 있고 골동품 또는 미술품 이런 부분들이 다 매각으로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 공매로 공매 온미돼서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임대 공매, 즉 다른 말로 빌리는 거죠. 대부 공매로 이렇게 진행되는 물건이 다양한 물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건을 제가 이제 한 10년 전인가요? KBS 뉴스타임인가요? 아침에 저기 공매 때문에 출연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렇게 출연해달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서울대공원에서 사슴 공매를 붙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나 했어요. 왜 고민을 했냐면 난 사실 동물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가 부동산에 권리 분석하면 부동산에 대해서 이 모든 걸 알아야죠. 동물을 잘 몰라. 근데 공매 절차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내가 그래서 못한다 그랬어요. 괜히 가가지고 동물도 모르는데 동물을 갖다에 대해서 아는 척 하다가 망신 나갈까봐. 근데 나중에 알고 나오니까 공매 절차만 설명해 주면 되는데 내가 좀 그런 쪽으로 동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거 갖고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 책임 관계가 있을까봐 제가 안 했던.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동물 식물이 바로 이런 거죠. 동물도 서울대공원 같은데 사슴이라든가 또는 다른 노루라든가 이런 게 넘치면 공매에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골동품 같은 경우는 도자기라든가 또는 미술품이라든가 또는 이게 이런 부분들 또 또 관세 물건에서 관세에서 압류한 이런 가방,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가방 같은 것도 있죠. 공매가 다양해요. 이 불량품회 같은 경우는 또 이 철도청에서 이 철로 같은 거 또는 기차 또는 이 모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또 이 공매에 붙이고 해요. 근데 저런 부분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수익을 많이 내요. 고철 같은 경우도 이 캐롤력이 팔기 때문에 이제 거기 관심 있는 사람들은 경쟁률이 치열하더라고요. 또 공매는 투자하는 순간보다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공매나 경매 같은 경우는 사는 순간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세 차익을 보는 것보다 오르는 부동산의
싸게 산다 그러면 예, 우리가 1+1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시세 차익도 볼 수도 있고 올라죠. 그러니까 오르는 부동산이 훨씬 나요.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다는 건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그래서 이 공매가 좋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왜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소액 투자를 해야죠. 예, 공매 1단계로 해서 제가 이 원비도 공매 체계에다가 요 책에다가 제가 이제 해놓은 게 뭐냐면, 처음에 공매는 좀 저렴하고 쉬운 거부터 해라 그래가지고 요거 최근에 한 3, 4개월 전에 제가 낙찰 받아가지고 수리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금액이 얼마 되는가 봐요. 이게 사당동에, 이게 남성역에 있는 건데,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남성역에 있는 건데, 다세대의 전용 면적이 62.63이에요. 그리고 1층이에요. 28평 정도 되는데, 내부로 보면 방 3개, 주방, 거실 하나, 욕실이 2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보로 3분 거리에 이제 7호선 남성역이 위치하고 있고, 이수역은 도보로 한 8분 정도 걸릴 거예요. 8분 정도면 이수역까지도 갈 수 있죠. 뭐 버스 정류장이 재래시장 등이 위치해 있고, 실수요자분들이 아주 선호한 위치에 있죠. 그리고 이 다세대는 10년 정도 된 거기 때문에 내부가 상당히 깨끗해요. 그래서 내가 이 현장에 가서 중개업소를 방문해가지고 시세를 조사해 보니까 4억에서 4억 2천 정도는 받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감정가가 3억 7천에서 시작했어요. 3억 7천에서. 그래서 전세 시세는 한 3억 3천에서 3억 5천. 그러니까 내가 보면은 요거 3억 7천에서 10% 저감해가지고 4억 4천, 3억 4천 7백인가에 저감이 됐는데, 그 금액으로 사면 전세를 놓으면 내 돈 하나도 안 들어가요. 이런 물건을 사게 되면 낙찰 받더라도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가지고 이 법인으로 투자하게 되면, 개인 명의로 사게 되면 1년 이내에 팔면 이제 40%고, 1년 이상 되고 얘면 6에서 42%인데, 그것도 뭐 4주택 이상 되면 올해부터는 또 이제 4%가 취득세가 4%가 되고, 또 중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법인 같은 경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걸 법인을 투자해서 우리가 하자는 3억 4천 7백에 낙찰 받았어요. 그 물건 이게 요 1층이에요. 1층 단독. 자, 보면 3억 7천이 시작했는데 이게 3억 3천 3백까지 떨어졌는데 3억 4천 7백에 입찰이 들어갔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안 들어왔어요. 단독으로 낙찰 받았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이제 단독으로 낙찰 받았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원래 이거 3억 3천 3백만 써도 되는데 3억 4천 7백이면 한 400만 원 더 쓴 거죠. 여러분은요, 물건을 싸게 살라고만 하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이 가게 썼는데 더 썼다면 내가 떨어지겠죠. 2등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2등은 잘한 거죠. 이건 2등은 필요 없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는 이제 보면 1등 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제 그동안 수없이 할 때 1등한 경험이 많아요. 단독으로. 그리고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한 4천만 원 차이 난 적도 많은데요. 그럴 때 그렇게 쓴 금액이 대부분이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기의 중심을 확실히 잡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4천만 원 차이로 낙찰 받은 게 나중에 보면 한 2년, 3년 지나면요, 2배 남기고 팔아요. 2배. 그러니까 높게 낙찰 받는 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세 조사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지요. 여러분은 부동산의 전문가 아니잖아요. 뭐 부동산 몇 년 했다고 전문가예요? 경매 몇 년 했다고 전문가예요? 공매 몇 년 했다고 2, 3년 했다고 그 전문가라 그래요? 지나가는 강아지도 웃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권리 분석이라든가 이제 책도 많이 보고 권리 분석을 열심히 하면서 또 뭐 하냐면 현장을 다니면서 발품을 팔면서 열심히 다녀서 시세조사를 정확히 하고서 높은 가격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있게 사고 나가지고 주변 부동산
그 중개업자에다가 높은 가격을 팔아달라고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시세 조사가 정확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가 그렇게 하려면 힘들잖아. 이게 초보자 같은 데는 일단은 물건을 조사할 때는 하루에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이틀 정도 다녔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한 1년 정도만 하면 여러분 그다음부터는 이틀 안 가도 돼요. 이 시장 흐름을 깨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책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제자분하든가 어떤 후배들 같은 경우는 보면 어떻게 하냐면 물건 조사를 가면 부동산 한 군데 가서 뭐라냐면 이렇게 한 군데 가서 이렇게 부동산 들어가면 이렇게 부동산에 들어가는 게 겁이 나는 거 막 들어가가지고 이거 경매 나왔는데요. 이거 얼마나 가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 사람이 제대로 가르쳐 주겠어요?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서요? 이제 그 자기를 감춰야죠. 이게 경매 나왔다는 게 아니라 내가 물건을 다세되고 살라야 되는데 이 물건을 이런 물건이 있습니까? 사고 싶다고. 그럼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시간을 많이 해야 되니까 하루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를 하게 되면 내가 살 금액이 되면 실제 매물이 나온 데를 실제 가서 보는 거예요. 내물 현황도. 그리고 공매 나온 물건도 비교해가지고 이 정도면 얼마 간다 판단을 스스로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한 번에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게야. 이틀, 3일 가져야지. 근데 이틀, 3일 투자해가지고 잘만 하면 5천, 4천도 벌고 5천도 벌 수도 있고 잘만 하면 1억도 벌 수 있는데 2, 3일 투자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나라로 가야 돼. 여기 이승을 떠나라 하는 얘기 나와. 이승을 떠나야 돼. 그게 사람입니까? 그렇게 욕심이. 아니 하루 투자가 자기가 5천 1억을 벌려고 그러면 그게 제정신이에요 이게? 3일 투자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물건에도 박사가 되죠. 그리고 낙찰받고 나면은 매물을 내놓을 때 자신 있게 이거 얼마 팔아주셔 그러면 그렇게 하나. 그러면 거기 안 팔게. 다른 데 다 해준다는데 왜 거기 다른 데는 다 4억 5천 팔아준다는데 왜 여기 사장님만 4억이요? 사장님 문제가 있네. 우리 여기서 물건 안 내놓겠습니다. 그러면 잡아요. 알았습니다. 4억 5천 팔게. 그런 적이 제가 상당히 많아. 그러려면 어떻게 해서 시세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 확실하게. 어쨌든 이 물건을 그래가지고 요걸 또 500만 원 들여서 수리 싹 했어요. 집 수리하는데 그렇게 큰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여기는 하자점이 뭐냐면 싱크대가 오랫동안 10년 쓰다 보니까 싱크대가 막 그냥 문짝이 덜덜덜덜 그거 들으냐고 155만 원 주고 싹 했죠. 그리고 문짝이 그 욕실 쪽에 있는 문짝이 이게 아무래도 방수된 문짝이 아니라 그래서 더덜덜덜 거리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교체하고 나머지는 필름으로 붙였어요. 필름으로 붙이니까 40만 원 들더만. 한 사람이 와서 붙이는데 금방 붙여요. 그냥 감쪽같더만. 그리고 저거 하는데 욕실에 있는 문짝 그 교체하는데 뭐 20만 원. 그게 뭐 이런 주택에 무슨 고급 문짝이 가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들고 이제 그 도배 장판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이 방수리 할 거 있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해서 싹 해가지고 이건 팔아가지고 이건 잔금을 계약금은 다 받고 중도금까지 받은데 3월 13일 있죠? 잔금 받는 날이에요. 3월 13일이. 이거는 이제 2억 9천 대출 받아가지고 그때 중도 상환 수료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금액이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팔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이렇게 보면 남성역에서 1번 출구 나가면 어디냐? 여기 시장이에요.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여기 한 3분 걸려요. 그리고 시장이기 때문에 안전하죠. 안전해. 안전해. 이걸 진 사람이 이제 그 옛날에 그 이제 동작 지회장인데 그 사람이 욕심이 많은 거예요. 집을 많이 쳤어요. 중개업 하다가 성공하니까 주택 사업을 한 거예요. 했는데 주택 사업을 여기서도 하고 영등포도 하고 지방도 막 하다 보니까 일을 벌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악순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매로 이렇게 낙찰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뭐.
그렇게 보면 입찰 들어 이렇게 온비드 들어가면 이게 나와요. 단독으로 낙찰 받았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은 근데 제가 여러분을 갖다가 좀 이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제 단독으로 낙찰 받으면 걱정이 엄청 많이 될 거예요. 아, 이게 무슨 권리 분석의 하자가 있나? 근데 여러분이 한 5명, 10명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죠? 아, 이게 문제가 없으니까 10명이 들어왔다는데 이렇게 단독으로 여러분이 들어왔을 때 낙찰 받잖아요? 그러면 이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 혼자만 입찰 들어가면 이게 뭐가 문제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단독으로 낙찰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렇지. 역시 김동희밖에 없지. 어? 왜? 이런 물건은 나밖에 못 사는 거예요. 왜? 이게 1층이잖아요. 1층. 1층을 누가 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층이 생각보다 거래가 잘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세금은 법인은 법인세 20%하고 지방소득세 2%하면 22%예요. 근데 이 법인세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법인세 조금만 얘기하고 갈까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법인세가 있어요. 이 기본 법인세는 법인 사업소득세예요. 요거는 뭐 0에서 2억 이하일 때는 이제 10%, 2억에서 200억까지는 뭐 20%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다음에 200억 초과는 22%이 법인세율 있잖아요. 이거는 비용을 다 빼고 2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법인이 운영하면 법인의 사무실 비용이라든가 또는 식대라든가 자동차 운영비라든가 또는 대표이사의 월급이라든가 직원 월급 다 뺀 금액이에요. 그리고 법인은 그거는 도배, 장판 모든 대출이자 모든 게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법인은 집을 수리할 도배 장판한테 개인이 할 때 도배 장판 인정 안 하는데 법인은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영수증은 있어야죠. 또 이거 이외에 또 뭐냐면 토지 등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등 비사업용 토지 하고 주택 같은 경우는 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두 개 같은 경우는 양도 차익의 10%가 법인세가 부과돼요. 물론 여기에 추가로 10%가 지방소득세. 옛날을 말하면 바뀌기 전에 주민세죠. 요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내야 되는 거예요. 10%는. 양도차익의 10%니까. 개인 양도세 계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거는 비용을 다 제외하고 하니까 제가 계산해보니까 잘만 비용하면 요거 한 3%까지 다운시킬 수 있더라고요. 제가 계산할 때 그냥 5%라고 계산해요. 요거 10%니까 15% 정도를 생각하고 여기에 한 이제 또 1.5%가 이 지방소득세가 붙죠. 그래서 16.5%를 갖다가 이제 법인세 비용으로 세금을 계산할 때 수익 분석할 때 이렇게 계산하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양도차익에 대한 모든 게 다 한 이제 2억 미만일 경우는 2억 이하일 때는 이 정도 금액 갖고 하니까 1년에 그렇다는 거예요. 비용 다 제하고. 그러니까 또 그걸 초과하면 뭐 20% 올라가지만 어쨌든 이게 이런 상태니까 기본적으로 1년에 비용 다 빼고 2억 정도 이 수익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이 비용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 올라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세금 정도로 해서 얼마나 절세가 되겠냐, 이게 절세가 많이 되는 부분이죠. 이런 것도 이렇게 투자하니까 어떻게 해서요? 한 4천만 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3억 4,700 갖고 2억 9천 대출 받고 자기 돈 얼마 들어? 4천 5천 밖에 안 든 거잖아요. 그 4천을 버는 거죠.
여러분이 이 공매를 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수익 분석의 계상이, 이 겉으로 남고 속으로 이 손해보는 경우도 많아요, 장사가. 그 미치는 장사라고 하죠. 그런 미치는 장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에 같은 경우는, 요것도 제가 이제 2019년 8월 16일 날 낙찰받은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 낙찰받은 건 내가 직접 낙찰받은 거예요. 지금 첫 번째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얼마냐? 이 당시에는 두 개를 낙찰받, 노량진 재개발 구역이 이제 1구역에서 8구역까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책도 썼잖아요. 이 책도 썼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썼냐? 이 재개발 재건축 책을 왜 썼느냐? 여러분이 이제 보면, 이 재개발 재건축이 왜 그러냐면, 그 오르는 부동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 근데 이 재개발 재건축을 전에 같은 경우는 제가 재개발 재건축까지는 관여를 안 하고 투자만 했으니까,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전문가들한테 전화하면 그냥 뭐 다 후배들이고 그러니까 바로바로 답해. 요즘에는 작년부터 2019년 되다 보니까 2018년도부터 그러더만요. 이 전문가들이 다 없어졌어요. 어디 간지 몰라. 어디가 숨었나 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내가 2018년도에 이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니, 분양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게 아직 너무 그냥 그 법이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또 신조례, 구조례 뭐 이 대상에 대해서 분양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또는 재건축에서 놓고 또 재개발에 어떻게 되고, 아주 당연해서 내가 8개월에 거쳐서 이 책을 썼어요. 지금은 제가 책 쓰면 스피드 쓰죠. 그래서 이게 작년에 3월 달에 출간한 거거든요. 2019 3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그 투자하다가 요걸 여기 물건이 나왔더라고, 공매에. 그래서 2019년 8월 16일 날 두 개의 입찰도, 하나는 도로 지분 4분의 1 지분을 낙찰받고, 하나는 그 다세주택 하나 낙찰받았어요. 얼마에 낙찰받았냐면 7억 8,660만 9,800원에 낙찰받았는데, 이 물건은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등하고 2등하고 2천만 원 차이 났어요. 이 물건이죠, 여기. 7억 5,500인데 이게 신권이에요. 이게 떨어진 게 아니고 신권이야. 이게 1차야. 1차 시작했는데 여기서 얼마 썼느냐? 3,600을 더 쓴 거죠. 이거 왜 이렇게 했냐? 시장 조사를 다 해보니까 이게 얼마 가냐? 부동산에 사람들이 9억 5천에 팔아준대요. 가져오기만 하면. 잔금 치르기 전에 팔아준다는 얘기야. 9억 5천에. 어디 하도 부동산 갔더니 이거 7억밖에 안 간대요. 그 처음에 갔을 때 부동산에 갔더니 실망을 많이 했지. 이거 두 번 떨어지고 나서 낙찰 받아야겠다 생각했는데, 또 하나 다른 데 갔더니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9억 5천에 파는다 그러다. 자네 내가 계약서 작성의 비밀의 저자인데 이렇게 자꾸 내 책 선전해서 미안한데요. 내가 이 계약서 작성의 비밀의 저자인데 나한테 한 번 하면 큰일 나. 그랬더니 자신 있게 얘기해. 아니면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냐. 딱 보니까 그래서 7억 8,600이 썼어요. 낙찰받고 금방 팔릴 것 같은데 입주를 많이 오는데 안 팔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잔금을 치르고 5일 만에 9억 5천에 팔았어. 이거 잔금 치르고 딱 이 가계약한 거는 3일, 이제 2일 날 가계약했으니까 이제 30일 날 잔금을 치르고 2일인가 3일에 이 가계약금 받고 5일 날 이제 그 매매계약서 작성했으니까 뭐 가계약한 거로 따지면 한 3일, 본계약한 거 따지면 5일. 그러니까 기분 좋게 가계약도 1,000만 원 받았으니까 뭐 계약 안 하면 1,000만 원 버는 거죠. 어쨌든 그래. 이게 가지고 이게 그렇게 시세 조작을 정확히 한 걸 갖고 따진 거지. 딱 두 명이 왔어요. 200만 원 차이네요. 200만 원. 이 7억 8,400 2등. 1등은 이거죠. 200만 원 차이 갖고 1등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이걸 얼마 9억 5천에 팔았다는 거죠. 이
법인으로 샀으니까 이 법인세 계산으로 따져서 막말로 따져 22% 세금 내버리면 끝이요.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 근데 22%가 되겠냐 이게. 더 좋은 게 22%를 당장 내는 게 아니요. 올해 사면은 내년 3월 30일까지 내는 거예요. 이 부동산 이제 22%를요. 지금 올해 사잖아요. 그럼 법인은 내년 3월 30일이 그 확정 신고하는 날이에요. 그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 법인세만큼 또 재투자할 수 있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게 두 명이 들어 요금하게 사가지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한테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썼어요. 2억으로. 그리고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한 1억 3천 정도 양도차익을 남길 수가 있었던 거죠. 도로지분 4분의 1도 낙찰받 같은 시에. 그래서 이거는 원래 도로지분 같은 경우는 이 구조례 같은 경우는 2003년 12월 30일 전, 그러니까 12월 29일 전에 29일까지 그 지분율로 나눠져야 돼요. 그리고 그 지분이 90제곱미터 있으면 단독 분양권자가 돼요. 근데 이거는 30이죠. 30이니까 이거는 공동 분양권자가 되는 거죠. 아니면 현금 청산이 하든가. 이거는 이 도로 지분은 5구역하고 6구역하고 같이 겹쳐 있어가지고 6구역은 이번에 이제 관리처분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6구역에서 현금 청산 받고 그 현금 청산 되면 그 5구역으로 넘겨줘요. 그럼 5구역에서 분양 신청하면 돼요. 5구역에서 지금 내가 도로 지분을 지금 열심히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60제곱미터 더 넣어주면 단독 분양권자가 되죠. 내가 보니까 분양권을 갖는 거랑 안 갖는 거랑 3배 차이 나더라고. 3배.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회가 되면. 근데 그걸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일반 매매로 살라 그래 봐요. 10억짜도 못 사요. 10억짜도.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투자해야 된다. 이 설명을 듣고. 그리고 이것도 보면 요거는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들어오는데 1등한 거죠. 이게 도로 지분도 이렇게 네 사람이 들어와요. 이렇게 네 사람이 들어오면 경매로 따지면 한 20, 30명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경매했다면 한 20, 30명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도로 지분을 나고 두 가지 전략을 짰다. 첫 번째는 추가 매입해서 분양 신청하는 방법. 하나는 현금 청산으로 끝을 내는 방법. 두 가지 어떤 전략을 짜더라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공매로 완성은 신탁 공매로 끝을 맺어라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원비도 공매 완성은 신탁 공매. 제일 공매 중에 이제 경매나 공매를 통틀어서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신탁 공매. 여러분 원래 이런 책은 여러분한테 출간해서 보여주면 안 돼. 왜냐면 이걸 보여주면 금방 배워 여러분이. 그럼 내 경쟁자가 되잖아요. 어쨌든 이거는 그 낙찰 받아가지고 이거 제가 이제 그 자양동 우성 아파트 제가 이제 입주하려고 이거 낙찰 받은 거거든요. 이게 내가 입찰 들어갈 때 한 10억 5천에서 왜냐면 공매가 이 최초 감정가가 한 10% 정도 업된 거예요. 시세가 10억 5천에서 11억 정도 갔었어 이 물건이. 이 한강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얼마에 낙찰 받았냐? 이거를 38. 얼마에 낙찰 받았냐면은 이 물건을 35평형을 얼마에 낙찰 받았냐면 건대 건국대학교 있고 여기 5호선 2호선 7호선이 더블 역세권이고 여기에 감정가는 9억 6,500이지만 시작은 아까 같이 11억 3천에 시작한 거 이렇게 11억 4,600에 그래가지고 얼마까지 떨어지냐 3억 5,600 3억 5,962만 6,944만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3억 8,600에 낙찰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이렇게 해야죠. 여기에 농협근저당권을 인수하는 거로 했어요. 농협근저당권이 얼마냐면은 4억 4천만 원인 거예요. 여기다가 한 3억 8,600이니까 요게 뭐 8억 3,200인가 이렇게 낙찰가가 된 거예요.
이 당시에도 10억 5천이었어요. 10억 5천에서 11억이었어요. 얼마? 한 2억 싸게 산 거죠. 2억 8억 5천에다가 10억 5천 뭐 2억 되죠. 2억을 싸게 샀어요. 이게 언제냐? 작년도 1월 달에 잔금 치른 거예요. 3월 30일 날 명도까지 다 끝낸 거죠. 이게 지금 얼마가냐? 지금 13억에서 13억 7천가 이게. 그게 뭐냐? 싸게 산 만큼 올랐죠? 이거 나라 같으니까 이게 싸게 샀죠. 여러분은 이렇게 싸게 못 사요. 어쨌든 이걸 비싸게 샀더라도 이만큼 올랐다는 거죠. 이런 걸 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얼마에? 한 5억 정도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죠. 얼마 만에? 1년 만에. 이거 2월 9일 날인가 2월 7일 날 잔금 치렀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년 딱 된 거죠. 이걸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장에 다녀가지고 일반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경매로 샀다고 생각해봐요. 이 가격 못 사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시세를 정확히 조사를 해가지고 하니까 가보니까 입찰 들어갈 때 시세가 이 정도 됐어요. 이 정도. 근데 이거는 노엘동, 노엘층이고 한강이 보이는 데라 진짜 이 금액을 봐도 돼요. 근데 겸손하게 이 금액에 맞췄죠. 3억 8,760만 9,800원인데 몇 사람이 들어왔나 봐요? 몇 사람이? 자, 이렇게 한 사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인데 이게 1등, 2등, 3등, 4등이죠? 1등하고 2등하고 130만 원 차이죠? 이렇게 내가 정확히 조사해보니까 인수할 거는 4억 4천밖에 안 되는데 채권 최고액이 5억 2,800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 농협근저당권자가 5억 2,800이라 내가 분석해보니까 이제 그 4억 4천이겠더라고. 이 잔금 납부할 때까지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8억 3,700이 아니라 8억 3,200 얼마야. 좀 어쨌든 뭐 그 정도 차이가 나서 내가 낙찰받고 나서 5개의 선물을 받았다. 뭐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책을 보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번에는 요거는 한 달 전에 낙찰받은 거죠. 한 달 전에. 이거는 올해 2020년도 한 달 전에 낙찰받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잔금 치른 거예요. 이번 주 3월 9일 날 잔금 치른 거예요. 이거. 잔금을 치르고 지금 소장 쓰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이 부분을 소장을 쓰고 있는 거 지금 이게 맞아. 이거 갖고 소장을 쓰고 있는 거. 이 부분을 왜 소장을 쓰는가? 이거를 왜 소장을 쓰게 되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입찰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확인서를 받았어요. 이렇게 이제 확인서를 확인서가 뭐냐? 그 근저당권이 신탁 등기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는 조건으로 이 매각 절차가 진행이 된 거예요, 이게. 근데 낙찰받고 잔금을 딱 치렀는데 3월 9일 날 말소서를 안 주는 거예요. 말소서. 그건 조금 이따 이게 마지막에 특강 시간에 이 물건은 이제 어디면 대방역에 대림 2편한 세상인데 48평인데 이 제일 꼭대기층인데 이 꼭대기층에 지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하는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지붕을 좀 올렸더라고 이렇게. 그리고 그 방원 처리도 잘했고 어쨌든 이 48평이 그 대방역에 바로 여기 있거든요. 여기가 내가 여기 대방 현대 1차도 지금 엊그저께 친구만 한 사람 사줬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시세 조사하니까 그냥 금매물로 바로 팔면 12억 5천이면 바로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세는 13억에서 13억 5천 가요, 이거. 남양이고. 한강도 조금 보여요. 그런데 이거를
시세를 조작하는 게 12억 5천, 12억 5천, 이렇게. 또 12억 8천, 14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봐도 한 13억 정도 잡아도 되겠다. 그냥 내가 정말로 그냥 바로 샀다 바로 팔으면 12억이면 바로 팔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12억이 왜 팔겠어요? 천천히 팔면서. 그 제가 이걸 사가지고 이거는 2년 전세 놓으려고 하거든요. 전세를 한 7억에서 7억 5천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7억 3천까지 전세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실거래 신고를 한 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예, 이렇게 13억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9억 4,700까지 입찰이 들어갔는데 유찰된 거, 입찰자가 없는 거예요. 왜? 1억 4,800만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공매가 진행됐기 때문에 없었던 거죠. 난 입찰을 해보니까 우선수익자한테 전화해보니까 이 근저당은 자기네가 1억 4천을 말소해 준대요. 그래도 내가 이거 안 들어갔어요. 왜냐면 이거 분명히 10억 정도에 10억 정도에 낙찰되고 나면 낙찰되고 뭐하고 등기하고는 뭐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 내가 이거 13억짜리 낙찰 받아가지고 내가 이거를 갖다가 1억을 남기자고 이걸 투자하면 내가 하겠어요? 안 하지. 10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1억 남기려면 나 안 해, 이게. 여러분 할지도 모르지만. 근데 이 정도 떨어졌는데 입찰자가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바로 전화해가지고 수의계약 하자 그래서 수의계약을 바로 그날 수의계약서를 작성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48평이나 건물분 부가세가 있어요. 3,700이더라고. 그래서 9억 8,700에 그 매수한 거예요. 그래도 이번 주 월요일 날 근저당을 잔금을 치르고 근저당 말소를 달랬더니 말소를 안 해주는 거예요. 월요일이 어저께잖아요. 제가 그래서 밤새도록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신탁회사한테 이 얘기 전화했어요. 이거 절대 이 배당금 지급하지 마라. 배당금 지급하면 사기로 여러분은 고소하겠다 했어요. 왜 말소해 주기로 안 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이 방송에 올릴 거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얘기 안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 근저당권자의 대표이사가 참 왔어요. 이 1시까지 와가지고 그 말소에 대한 이제 이런 이 약정서 써주고 다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은 이제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그래가지고 해결이 잘 된 거예요. 이제 명도만 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몇 사람이 들어왔는가 봐요. 이거 단독으로 입찰이 없어가지고 제가 단독으로 이 수의계약을 해버린 거죠. 이렇게 요 6대 4기 때문에 요 건물이 40이에요. 40에 대한 낙찰가의 이 40%니까 낙찰가의 40을 곱하면은 3,700만 원이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수익 분석하고 요거를 낙찰 받아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계약금이 9,477만 원이고 잔금이 8억 5,200이고 건물분 부가세 3,700에서 총 이제 그 취득가가 9억 8,560만 8천원이 되는 거죠. 이거 해가지고 지금 바로 팔면은 12억 5천 정도 받으려면 한 두 달 내면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12억이면 내면 한 달 내에 팔고. 근데 그렇게 팔 필요가 없죠. 6개월 정도 기다리면 한 13억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왜? 이거 전세 놔도 7억 5천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한 2억 정도만 투자하면 2년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분명히 15억 가요. 그러면 또 다시 2억을 버는 거죠.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이제 그 투자를 지금처럼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번 강의는 특강은 이게 끝입니다. 질문할 거 있으면 하셔도 돼요.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했어요? 두 가지를 해야 되죠.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리고 현장을 가서 조사를 정확히 해서 그거로 해서 권리 분석을 정확히 해서 오르는 부동산에 투자해서 지금 당장 시세 차익은 이렇게 시세 차익은 한 2억 정도 볼 수 있죠? 시세 차익 법인세 이제 22% 계산해 봐야
뭐 2억 남는다 그러면 뭐 4,4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4,000만 원 다 내는 게 아니라 비용을 또 공제한다 그랬죠. 결국 한 3천만 원 정도 비용이 나가요. 그럼 1억 7천 정도 남는 거예요. 12억에 판다고 생각하도. 근데 13억에 판다고 생각하고 12억 판다고. 이걸 근데 2년을 가지고 있으면 차익이 얼마냐? 5억으로 늘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1년에 얼마 벌어요? 여기 차익 본 거 당장 차익 본 건 어차피 내 돈이니까 2억이지. 12억까지는 내 돈이죠. 근데 2년을 가지고 있으면 3억을 더 받을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1년에 1억 5천 버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네, 질문하세요. 시세 조사 현장에서 네. 요즘에는 네이버 매물이나 인터넷이나 그런 게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거하고 전화 인장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사업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가려고 하죠. 쉽게. 이제 그 지금은 뭐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내일 부동산 매물 시세를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는 가끔 보면 허수가 있어요. 네이버 매물 시세는 특히 이게 경매나 공매 나온 거 있으면 경매나 공매하는 사람이 물건을 올려놓은 시세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은 그게 실제 거래되는 시세인 줄 알고 착시 현상을 가져가지고 그걸 대비해서 높은 가격에 입찰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많아요. 이 부동산만 올려놓는 게 아니라 경매나 공매하는 사람들이 다 공인중개사들이에요. 다 그물을 올려놔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거에 두세 달 정도에 거래가 됐던 물건을 지우지 않고 그냥 올려놓은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래 자기 부동산에 찾아오잖아. 그런 물건을 현장 조사하지 않고 그 물건을 판단하면, 그리고 실거래 가격을 갖고 이 판단하게 된다면 남보다 뒤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1등 못해요. 왜? 낮은 금액으로 써야 되는데.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경매나 이 공매를 하지 마세요.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해서 돈 벌 수 있는 시장이, 여러분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나는 30년을 했는데 지금도 느끼는 게 정말로 힘든 거야. 부동산에서 쉽게 돈을 보면 뭐가 또 튀어나와, 하자가.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원미동매의 장점과 어떻게 투자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이렇게 보면 제가 54분 정도 이 강의를 했거든요. 이거로 마치도록 하고 이제 다음에 이 강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 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